자, 지구계라고 할 때 이 계는 뭐냐면은 시스템입니다. 커다란 전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BTS 같은 가수를 알고 있을 겁니다. BTS가 지금 광화문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BTS는 모든 멤버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을 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BTS 각자의 친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구성 요소는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인체의 기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인체의 기관계에는 호흡계, 배설계, 순환계, 소화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계가 만약에 작동을 잘 안 하면은 우리는 숨이 막혀서 죽겠죠. 자, 배설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똥을 누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살기가 힘들어질 거고 심장 같은 경우는 피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개들이 적절하게 잘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개라든지 없어지면은 이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양계 같은 경우도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행성체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생태계도 배웠습니다. 숲이나 바다처럼 동식물과 햇빛이 그리고 물이 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게 생태계라고 잘 배웠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런 개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전체의 개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그 수분을 하게 되면서 식물들이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식물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벌꿀을 제공하게 되면서 동물의 먹이가 결국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벌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역으로 벌이 없어지게 되면은 식물이 수분을 못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물의 개체수가 감소되고 초식 동물이 죽고 육식 동물이 죽으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하나의 요소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전체 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구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지구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요 서로를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계의 정식 명칭은 지구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구는 육지, 바다, 대기, 생물, 우주 등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여러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지구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다 있어야지 지구가 온전히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구계의 구성 요소에서 하나만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여기 있는 생물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권에 만약에 공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생물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을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외권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너무 추워져서 또 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지구계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구성 요소는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권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권, 세 번째는 수권, 네 번째는 지권, 그리고 5번째는 그 생물권이 있습니다. 이거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이 5가지의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인데요. 바다, 강, 호수, 지하수, 얼음 등 지구에 있는 물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수권이라고 합니다. 물로 되어 있으면 수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빙하죠. 빙하도 수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로 되어 있으면은 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름 같은 경우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수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권의 영역 안에서 수권이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직권, 수권, 기권의 분포가 있다. 기권의 분포가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고 물에서 살고 하늘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생물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권의 바깥쪽 영역인 우주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외권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권입니다. 이번 2단원에서는 이런 직권을 정말 자세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암기법을 한번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 물이 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과학자들도 지금 현재도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궁금해야 되겠죠. 수권은 왜 생기지? 수권은 왜 생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권, 외권, 생물권, 기권, 직권입니다. 왜가 왜 할 때 그 IAE가 아닙니다. 그냥 발음으로 외우시라고 왜 생기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은 외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권, 외권, 생물권, 기권, 직권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은 지구에 있는 물입니다. 대부분 바다이며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 물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권 같은 경우는 기권 바깥쪽 영역인 우주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과 달 등은 지구 생명체와 자연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태양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줌으로써 여러 가지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고 달 같은 경우는 달의 중력에 의해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를 조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태양하고 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달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아르테미스 2호가 찍어준 인간이 찍은 고화질 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생물권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분포하게 되고요. 물론 이런 이쁜 강아지나 식물 같은 경우도 생물권이고 저 같은 인간도 생물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식물 두 가지를 소개시켜 주자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조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조팝나무는 그 제주도에서 조금 그 좁쌀처럼 닮은 예쁜 하얀 봄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조팝나무라고 하고요. 옆에 보시면 존넨쉬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넨쉬름은 독일어로 양산으로 뜻하는 노란 장미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물하면은 그렇게 의미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꽃의 꽃말이 거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꽃하고 이제 조팝나무를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적으로는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게 기억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은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입니다. 구름, 비, 눈 등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상에서 약 1000km 정도까지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1000km 정도까지의 범위를 기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 표면이 있습니다. 이런 지구 표면 또한 직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직권에 다양한 생물들도 살아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구 내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트, 멘탈, 아우터 콜, 이너 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습니다. 크러스트 하면은 크러스트 피자가 떠오르실 텐데요. 얇은 피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되게 얇고 딱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멘틀 그리고 바깥쪽 핵, 안쪽 핵 이렇게 해가지고 외핵, 내핵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계속 말했지만 지구계를 이루는 요소들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호작용의 예를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직권하고 기권이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화산 분출과 기온 항학이 되면서 그 화산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리면서 기온하강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기온하강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엔 식물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생물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서 직권하고 생물권이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글에 적혀져 있는 것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하고 기권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화산 분출과 기온 하강에 영향을 주는 이제 두 가지
기권은 이제 직권하고 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물이 흐르게 되면서 땅을 깎아내린다, 수권하고 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물을 증발시키거나 아니면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 또한 수권하고 기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성이 떨어집니다. 유성이 떨어지면은 지구의 대기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불빛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외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석의 풍화가 있는데요. 뿌리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암석을 갈라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물하고 직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람에 의해서 씨앗이 날아갑니다. 기권과 생물권의 영향이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수권하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서식지 제공의 경우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9.985%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태양이 없으면 우리 지구는 무조건 멸망합니다. 그런데 지구 내부 에너지 등도 영향을 줍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고 조력 에너지가 0.002%입니다. 문제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절대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화산이나 지진 이런 것들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리고 대륙이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에너지지만 태양 복사의 에너지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라는 거지,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내부의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손오공의 그림을 지구에 빗대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손오공은 정말 강한 존재죠. 여러분하고 손오공하고 붙게 되면 여러분이 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친구인데요. 여기 있는 옷자락을 뜯어내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이 옷자락을 붙잡고 살짝 긁어낸 정도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파고 들어간 정도의 깊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구를 파고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구 내부를 조사하게 되는지 한번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궁금해할 텐데, 물론 이 선물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위해서 이 선물을 흔들어 보거나 귀를 갖다 대면서 소리가 나는 것도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직접 선물을 열어보는 것일 겁니다. 물론 선물이 걱정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스캐너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직접 열어서 직접 채취해서 관찰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직접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직접 열지 않고 이렇게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파괴를 하지 않고 확인하는 방식을 보고 우리는 간접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도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에는 시추법이라는 게 있고요. 화산 분출물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땅속 깊숙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꺼낸 물질을 분석하는 게 시추고요. 화산 분출물 조사법은 화산 활동에서 분출하는 용암 등의 물질 등을 직접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로는 지구 내부의 구조의 전체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추법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2km밖에 파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6,400km 중에 12km면 엄청나게 적은 깊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대륙 지각도 다 못 뚫고 들어간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멘틀을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 내부의 상부 멘틀 100에서 200km 내에서 대류를 하고 있는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용암으로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지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화산재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멘틀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거의 한 2,900km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0에서 200km 정도에 있는 물질만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멘틀의 선물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내부의 간접 조사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지구 내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선물을 확인할 때에도 흔들어 보면은 대충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듯이 지구도 흔들어 보면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흔들리는 파형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고 우리는 지진파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진파로부터 지구 내부가 충상구조로 이루어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나는 것과 P파는 전체적으로 다 지나가는데 S파는 액체를 지나가지 못하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요. 외액이 액체이다. 고체의 밀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밀도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하는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고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진파가 통과하는 물질에 따른 지진파의 방향이나 전파 속도의 변화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지진파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파는 지구 내부의 구조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파가 들어가는데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고체로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에스파 같은 경우는 액체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액체가 지나가지 못하는 구간을 딱 거치게 되면은 여기에는 액체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석 연구도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지구는 크고 작은 암석 부스러기와 같은 물질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초기의 모양인 운석도 암석 부스러기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 시 지구의 구성 물질을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인공위성으로부터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할 때 지구 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물질의 밀도나 분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중력을 조금 정밀하게 측정해가지고 지각의 멘틀의 경계를 정확히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연구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지구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가지고 지구는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맨 위는 뭘까요? 그렇죠, 지각이죠. 두 번째는 멘틀, 세 번째는 외핵, 네 번째는 내핵. 이 네 가지 용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구 내부 구조는요, 층상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직권의 층상구조는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직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각 바로 아래부터의 깊이에서부터 약 2900km까지의 깊이를 보고 우리는 멘틀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약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고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간 흐르는 고체도 존재합니다. 유동성 고체도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외핵 같은 경우는 약 2900에서 5100km의 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내핵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다시 고체로 변하게 되고요. 5100에서 약 6400km 층에 있습니다. 철과 니켈로 되어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두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은요, 지구의 가장 겉부분으로 가장 얇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각도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 이 지구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다는 거고,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암석, 화강암, 현무암 이런 것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확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보통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평균 두께가 35km 정도에서 70km 정도까지로 매우 두껍습니다. 해양 지각 같은 경우는 이제 5km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해양 지각이 좀 밀도가 조금 더 크고요, 단단합니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호루 비치치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식 명칭은 모호루 비치치의 불연속면이라고도 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 연구에 지진파를 최초로 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 모호루 비치치 과학자고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호면부터 2900km까지의 층을 보고 우리는 맨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로 지구의 대부분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그마 보면 약간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유동성을 가진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각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진파가 왜 빨라질까요? 더 무겁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고요. 감람암질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암석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멘틀은 약간 더 빽빽하게 뭉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형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뭉쳐져 있고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형이 쉽게 잘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멘틀에서는 조금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P파와 S파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알아낸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불연성면이라고도 하고요. P파가 갑자기 느려지고 S파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경계면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S파는 액체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핵은 액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핵은요, 멘틀 아래 2900km 지점, 즉 구텐베르크의 불연성 면에서부터 5100km까지의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요. 지진파 중에 S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P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었습니다. 지각과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철, 닐케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을 밝혀낸 과학자도 있는데 바로 레만입니다. 레만의 불연성면이라고도 하고요. P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집니다. 고체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P파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걸 보고 외핵과 내핵의 경계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견한 게 바로 내핵인데요. 외핵 아래에 약 5100km, 레만면부터 약 6400km의 층을 내핵이라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P파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각과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철, 니켈 등의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핵보다 내핵이 밀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더 커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각은요. 지표에서 모호면, 고체 상태, 그리고 지구의 겉부분으로 이루어진 가장 얇은 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멘틀 같은 경우는 모호면부터 약 2900km 지점까지다라는 거, 고체 상태다.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이다. 그리고 유동성 고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외핵 같은 경우는 2900km에서 약 5100km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지각 멘틀보다 무거운 철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핵 같은 경우는 5100km부터 약 6400km 지점이고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되고 지각 멘틀보다 무거운 철 니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보고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 알갱이가 광물이 되겠고요. 지각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여러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는요 지각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각은 지구의 단단한 겉부분이라고 했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었습니다. 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현무암이나 화강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석영이나 검은색을 나타내는 흑음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물들도 더 기본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원소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이 원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물질의 구성에서 배우게 될 텐데 우선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리자면은 산소라는 원소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철하고 마그네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운 색 광물을 나타내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은 가장 많은 것은 산소가 있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규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어두운 색 광물에는 철하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암석은 여러 가지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관찰했던 이 화강암에도 흑음모라든지 장석이라든지 석영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관찰했던 이런 화강암은 서로 다른 색깔의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흑음모는 무조건 검은색, 장석은 무조건 분홍색, 석영은 무조건 무색 이런 거는 아닙니다. 광물의 색은 구성 원소의 종류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음모만 있는 게 아니라 백음모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분홍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 같은 사장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장석으로는 보통 우리가 도자기를 많이 만들 때 사용하는데 청자를 만들 때는 사장석이 많이 사용되고 백자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정장석이 조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조금 많이 이쁜데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것들인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백수정 이외에 자수정 같은 이쁜 보석도 있고요. 흑수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 석영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광산에서 발견되는 이런 금, 은, 철광석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고체 물질을 보고 우리는 광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럼 광석입니다.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을 보고 우리가 광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금,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철광석이라는 광물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1단원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광물의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광물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고요. 광물의 특성에는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겉보기 색이 있습니다. 겉으로 관찰했을 때 보이는 광물의 색을 보고 우리는 겉보기 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루로 나타내서 봤을 때의 색을 보고 우리는 좋은 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굵기라고 하고요. 자석에 붙는지 안 붙는지, 금속을 달라붙게 하는지 안 붙게 하는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우리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염산에 반응시키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염산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요 5가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가지 이외에 다른 광물의 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다른 광물의 특성을 조금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개짐이라는 게 먼저 있는데요.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흑음모에다 한번 충격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을 가하니까 얇은 판 모양으로 벗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 같은 걸로 실제로 뜯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성질이 바로 쪼개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해석에도 제가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깨짐은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불규칙한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석영에다가 제가 충격을 가해 볼게요. 그러면 석영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듯이 흑음모는 얇은 판 모양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이렇게 실제로 뜯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흑요석 같은 경우는 조개 껍질 모양으로 깨지게 됩니다. 매우 단단한 광물이거든요. 망치로 내려치면 불꽃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광물인데 깨지는 이 흔적의 모양을 봤을 때 조개 껍질 모양으로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형은 광물의 독특한 겉모양을 말합니다. 겉모양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광물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황철석 같은 경우는 약간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방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방해석 같은 경우는 약간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늑면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흑음모 같은 경우는 육합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구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석영 같은 경우는 육각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근데 방해석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는데 복굴전 현상이라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지금 한 겹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두 겹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두 겹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굴절이 이제 방해석을 통과한 빛이 2번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림을 보면은 유리는 빛이 하나만 굴절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유리창 건너편도 하나의 물체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방해석은 빛이 2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겹쳐 보인다든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선이 겹쳐 보이는 것처럼 두 겹으로 보인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광물의 특성을 이용하면 광물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광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겉보기 색은요, 겉으로 보이는 광물의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에는 이렇게 석영하고 장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어두운색 광물에는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바로 조항광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광물은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광물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물은 겉으로 보이는 색을 기준으로 요런 밝은색 광물과 요런 어두운색 광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은 석영과 방해석이 대표적입니다. 석영 같은 경우는 무색 투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장석 같은 경우는 흰색하고 분홍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밝은색을 띠는 것이죠. 어두운색 광물에는 흑음모, 휘석, 각섬석, 감람석 같은 게 있습니다. 흑음모는 검은색이고, 휘석 같은 경우는 녹흑색을 띠고 있습니다. 녹색이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각섬석도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감람석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두운색 계열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을 다시 한번 실제 사진을 보고 살펴보자면은 석영은 이제 무색 투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방해석도 무색 투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석은 흰색이나 분홍색으로 되어 있고 가끔씩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흑음모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섬석은 옅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휘석은 녹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녹흑색으로 되어 있고, 감람석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감람암이거든요. 이 감람암에 감람석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요. 이 감람석의 색깔이 황록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두운색 광물에는 어떤 원소가 많이 들어있냐면은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두운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색은요, 광물의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의 색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철석하고 적철석하고 흑음모가 다 어두운 색 계열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우리가 실물을 관찰했을 때는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구별하는 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판을 이용해서 긁어봤을 때 이 광물들이 긁히면서 가루의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철석 같은 경우는 검은색, 적철석 같은 경우는 붉은색, 흑음모 같은 경우는 흰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색이 같아도 가루의 색을 냈을 때 이 가루의 색을 비교해보면은 이 세 가지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겉보기 색이 비슷하여 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좋은 색을 관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철석하고 황동석하고 금의 겉보기 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황철석을 긁어보면은 철이 성분이 많아서 이제 검은색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황동석 같은 경우는 구리의 성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녹흑색을 띠고 있는 것이고요. 금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루로 냈을 때 노란색이 나타난다. 아, 이거는 금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겉보기 색이 달라도 좋은 색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하고 흑음모는요, 겉보기 색이 다릅니다. 방해석은 이제 무색 투명하고요. 흑음모는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가루의 색으로 나타냈을 때 똑같이 흰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겉보기 색이 비슷할 때 이런 좋은 색을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물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판보다 단단한 광물은 좋은 색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모수국기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드리긴 할 텐데 석영이 7.6이고 좋은 판이 6.5 정도 됩니다. 석영이 좋은 판보다 더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긁었을 때 석영의 가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판의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석영은 조금 더 단단한 광물로 긁어줘야지 가루의 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기는요, 광물을 단단하고 무른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색이 비슷하고 국기가 다른 석영으로 방해석을 긁으면은 방해석이 흠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석영으로 방해석을 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방해석하고 석영이 실제로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모양하고 색깔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가 긁어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석에다 석영을 이렇게 긁어주게 되면요, 방해석이 긁히고 석영을 긁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석영이 방해석보다 더 단단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굵기를 비교했을 때는 방해석보다 석영이 더 단단합니다. 조금 이따가 모수 굵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방해석은 한 3 정도 되고요. 석영은 약 7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만든 영상에서도 석영은 지금 긁히지 않지만 방해석이 긁히고 있죠. 따라서 이런 가루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광물들을 여러 가지를 다 순차적으로 다 긁어보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수 굵기계라고 합니다. 광물의 단단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무른 광물이 활석이고요. 가장 단단한 광물이 금강석입니다. 보석 계열이 보통 이제 높은 숫자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는 활석하고 석고를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동전으로는 방해석까지 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터칼이라든지 유리 같은 거는 형석이나 인해석까지 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줄이나 조음판 같은 경우는 장석까지는 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석영부터는 긁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석영이나 황옥, 강옥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긁어보면 가루의 색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강석으로 긁어보면 가루의 색깔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금강석은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금강석은 더 단단한 금강석이 있을 겁니다.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금강석을 긁으면 가루의 색깔을 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생각했을 때 그 광고에서 이렇게 커터칼로 액정을 긁으면 안 긁혀요 하면서 자랑하는 영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핸드폰은요, 이런 생활 그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게끔 그런 필름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약 9H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강화 유리보다도 더 단단한 재질로 핸드폰에 그런 액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긁으면 당연히 긁히게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폰을 칼로 그어보거나 그런 실험을 직접 하지는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살 긁어보는 거는 괜찮을 수 있어도 이게 힘을 주면서 누르게 되면은 그 액정이 부셔질 수는 있기 때문에 부셔지는 것과 긁히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실험을 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성은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실핀이라든지 클립 같은 게 잘 달라붙어져 있죠. 금속을 끌어당기는 광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철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철석은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철로 된 클립이나 핀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성을 이용하면은 자철석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철석이 좀 많이 들어있는 그 돌이 운석입니다. 철운석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철과 니켈의 합금인 주성분이 운석이고, 철의 산화 과정에서 자철석과 같은 산화광물이 포함되거나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석도 잘 달라붙고 가끔씩 금속도 잘 달라붙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염산 반응이 있는데요. 염산 반응은 광물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광물로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는 방해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해석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요, 염산과 반응하면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개 껍질 같은 경우에도 염산을 떨어뜨리면은 거품이 나는 거거든요. 조개 껍질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인데, 이런 탄산칼슘에 염산을 반응시키면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항광물은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이고요. 보통 밝은색 광물하고 어두운색 광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하고 석영이 밝은색 광물, 어두운색 광물은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람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장소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밝은색 광물과 어두운색 광물의 영역을 잘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6가지의 그 광물을 정확히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냥 장석, 석영, 흑운목, 각섬석, 휘석, 감람석을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잘 못 외우겠다고 하면은 장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흑채를 뿌리면서 각시탈춤을 추면서 휘가 맞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장석, 석영이 있었죠. 흑운모가 있었습니다. 각섬석이 있고요. 휘석이 있고 감람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석이가 흑채를 뿌리면서 각시탈춤을 추면서 휘가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항 광물의 부피비는 장석이 제일 많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 장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석영입니다. 암석을 보면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 석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두운색 광물 중에서는 휘석이 가장 많습니다. 운석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휘석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운모, 각섬석, 감람석 순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광물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조항 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밝은색 광물은 석영하고 장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장석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게 석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색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휘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각섬석, 흑운모가 거의 비슷하게 있고, 감람석이 약 4% 정도로 제일 적은 양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에서 가장 많은 광물이 바로 장석입니다. 보통 흰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도자기의 원료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백자라든지 청자의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석영은 조항 광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광물입니다. 대부분 투명하지만 분홍색이나 보라색을 띠기도 합니다. 분홍색을 띠고 있는 장미 석영이나 보라색을 띠고 있는 자수정 같은 것도 관찰할 수가 있고, 모래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석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리창의 주성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얇은 판으로 쪼개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게 흑운모라고 했었고요. 특이한 거는 가루의 색깔이 흰색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좋은 색이 흰색이에요. 자, 각섬석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감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녹색과 흑색을 띠고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휘석은요, 화성암이나 변성암, 멘틀의 산부의 암석이라든지 달의 암석, 그리고 운석 등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리광택이나 회록색을 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황록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 계열이고요. 지각보다 멘틀에 더 많이 있습니다. 멘틀에는 감람암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감람암에 이 감람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석의 색깔은 결국에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밝은색 암석은 석영과 장석 같은 밝은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화강암에는 장석이 정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석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운색 암석은 휘석, 각섬석, 감람석과 같은 어두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암이나 현무암이 대표적인 어두운색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찰 가능한 암석의 특징은 암석의 생성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성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암석들이 높은 온도와 큰 압력을 받게 되면서 변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다양한 암석의 종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암석은 광물의 종류와 생성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색과 구성 알갱이의 크기, 종류 등 여러 가지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돌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보게 되면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암 같은 경우는 현무암의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무암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이 암석이 이렇게 식으면서 아름다운 용머리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암 같은 경우는 마이산에서 많이 관찰할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줄무늬를 보이는 편마암 같은 경우는 명지계곡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무암은 화성암, 여암은 퇴적암, 편마암은 변성암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암 같은 경우는 결국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생긴 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산 인수봉에도 이렇게 멋진 화성암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남 해남 주륜산에도 화성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층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남 부학 채석암에는 이렇게 여암이나 이암이나 사암이나 셰일 화산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지대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봉암리에도 이렇게 퇴적암이 있는데 왠지 자갈이 많이 끼어 있죠. 자갈이 많이 끼어 있는 암석을 우리가 여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변성암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암석이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생긴 암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대진리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편마암을 또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명지계곡이 대표적인 편마암으로 아름답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게 되면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마그마나 용암의 차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마그마가 지구 내부에 녹아있는 뜨거운 암석을 말합니다. 지구 내부에서 녹아있는 뜨거운 암석을 마그마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화산 분출을 통해서 지표 위로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은 주로 지구 내부이고, 용암은 지표 위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그마의 온도는 낮을까요? 절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꽃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1000도에서 1400도인데 기존에 있는 암석들도 다 녹여버릴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암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첫 번째 화산암입니다. 화산암은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빠르게 흘러나와서 식어서 암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온 것을 보고 우리는 용암이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굳어져서 암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강암하고 반려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그마가 굳으면 광물 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물 결정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게 되면은 광물의 결정이 커지게 되고, 마그마가 빨리 식게 되면은 광물이 생장한 속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화성암의 종류는요, 광물 입자의 크기와 암석의 색에 따라 구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암하고 신성암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별할 때는 광물 결정의 크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화산암,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면 신성암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물의 색이 밝다 어둡다로 이제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색 암석에는 현무암하고 반려암이 있고요. 그 밝은 색 암석에서는 유문암하고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광물의 결정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확인해 볼 텐데, 마그마가 식을 때 광물의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화산암이 만들어질 때에는 광물 결정이 생장하는 속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돼서 빠르게 식어서 굳은 암석이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광물의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현무암이나 유문암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천천히 식게 됩니다. 따라서 광물 결정이 생장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광물의 결정이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은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려암이나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암석의 색에 따른 분류 방법도 살펴볼 텐데, 화성암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색 암석은 유문암과 화강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두운색 암석은 현무암과 반려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밝은색 광물은 장석이나 석영이 많습니다. 이런 장석하고 석영이 비율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밝은색 암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요게 화강암, 요게 유문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광물 결정의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것이 심성암이 화강암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죠. 화산암에 유문암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운색 광물 같은 경우는 각섬석, 휘석, 감라석, 흑음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두운색 암석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려암이나 현무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반려암이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흑음모가 이렇게 생장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반려암은 심성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무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화산가스가 나가다가 이제 빠르게 식어서 굳어버린 이런 구멍 같은 것들이 잘 발견이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문암의 대표 지역은 한라산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그 현무암만 있는 게 아니라 유문암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고창 선운사에도 이런 유문암 지대가 잘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유문암은 특히 이렇게 특이한 줄무늬 같은 것도 발견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제주시 에어룹에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거리 해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의 암석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제주도 중문에 대포 주상절리가 있습니다.
암석이 힘이 가해져서 생긴 갈라진 틈이 있는데 이런 갈라진 틈이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데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에는 12,000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의 도봉산 오봉에도 이렇게 화강암 대표 지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화강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있을 텐데 이게 지상으로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위치가 땅속에서 땅 위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발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령상의 구상 발령함이 있는데 둥그런 발령함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암의 분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입자의 크기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과 밝은 색 암석으로 구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안산암이나 섬로강 같은 중간색의 암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나 호수 밑에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이라는 것은요, 땅 위에 있는 암석이 시간이 지나면은 풍화나 침식작용에 의해서 부셔지게 됩니다.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등으로 잘게 부셔지게 되는데 바람이나 물 등의 영향으로 바다나 호수 등의 바닥에 쌓이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운반 및 퇴적 작용을 거친 다음에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운반 및 퇴적은 바람이나 물, 빙하 등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이나 모래, 진흙이 밤바닥 속에 이제 가라앉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겠죠. 이 압력으로 물과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고 입자들이 조금 더 촘촘하게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어지게 되는 건데 지하수에는 이제 탄산칼슘이나 석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퇴적물의 알갱이 사이를 채우게 되면서 굳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교결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퇴적물이 운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퇴적물이 쌓이는 퇴적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다져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광물의 성물이 채워져서 퇴적물이 붙는 굳어진 과정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퇴적암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요, 퇴적물의 종류나 구성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로 주로 되어 있는 여암이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 사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암이나 석회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석회물질로 되어 있는 석회암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퇴적암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여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요 물질이 자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나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주로 구성되어 있는 퇴적물이 모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암이나 셰일 같은 경우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근데 이암하고 셰일을 굳이 구별하자면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느냐,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느냐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물질로 되어 있는 생물의 유해나 석회질 성분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의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암은 자갈, 사암은 모래, 셰일이나 이암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암이 퇴적물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암이 두 번째로 크고 셰일이나 이암이 제일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퇴적물의 종류는 여암하고 사암하고 이암은 이제 자갈이나 모래,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석회암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녹아있던 석회 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등 생물의 유해가 쌓이고 굳어진 암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물의 유해가 쌓여 있는 곳에는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방해석하고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발생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여암은 주로 자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암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암은 주로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암 같은 경우는 석회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두시고요. 퇴적물의 크기는 여암, 사암, 이암 순으로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적암의 생성 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생성 위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퇴적물의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김준현하고 아이유를 여기에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람을 불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김준현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이유 같은 경우는 가볍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퇴적물의 크기가 결국에는 이런 물살에 의한 이동에 좌우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퇴적물의 종류나 구성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발견되는 장소가 달라짐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물 같은 경우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을 충분히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 호수나 바닷가로 가게 되면 물살이 약해지게 됩니다. 퇴적물의 크기가 큰 것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먼저 가라앉게 되고,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것은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겠죠. 자갈이 퇴적물의 크기가 제일 크기 때문에 육지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순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여감이 발견되고, 두 번째인 곳에서는 사암, 세 번째인 곳에서는 이암이나 셰일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주로 여감, 사암, 셰일 또는 이암 순으로 퇴적암이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퇴적암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양한 퇴적물층이 쌓이면서 줄무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일 때 시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퇴적물이 층층이 쌓여서 줄무늬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퇴적물이 쌓이다가 보면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화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리 같은 경우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평행한 줄무늬를 말하고 있고요. 화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고성군에 상조갑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층리랑 공룡 발자국 화석을 같이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채석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에 가시면은 여감이나 사암, 셰일, 그리고 화산재로 만들어진 응유양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름다운 해식 절벽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는요, 사암 층리가 아주 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잘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북 진안에는 마이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갈로 주로 이루어진 여감이 있는데, 이 자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보고 우리는 타폰이라고 한다는 것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군강용추 신생대 화석상지에 가시면은 셰일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나무니 화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장성동 두호층에는 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메페류 화석이 여기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네요. 자, 강원도 영월에는 고시동굴이 있습니다. 석회원 지대인데요. 위쪽에 고드름처럼 매달려 있는 게 종유석이고, 아래에 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게 석순입니다. 종유석하고 석순이 이어지게 되면은 석주라는 돌기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원래 있던 암석이 높은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여 생긴 암석을 보고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이 생기려면은 변성작용이 필요합니다. 마그마 주변에 있던 암석이 높은 열을 받거나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성질이 변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광물의 구성이나 배열 등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석을 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질이 변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석의 겉모습만 바꾸는 풍화작용과 달리 암석의 내부 성질까지 완전하게 바꿔놓습니다. 주로 암석의 틈으로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거나 암석이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그마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암석층을 뚫고 올라가게 되다가 마그마가 직접 식어버리면은 화강암이나 갈령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면이 문제입니다. 셰일이나 사암,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서 기존과 다른 암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바로 변성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성작용으로 만들어진 기존 암석과 다른 성질의 새로운 암석을 보고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성암의 대표적인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광물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압력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열돼서 나타나는 줄무늬 구조를 보고 우리는 염리라고 합니다.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광물들이 눌리게 되고요. 이 눌리게 되면서 이어지게 되면서 아름다운 줄무늬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결정을 보이게 됩니다. 재결정 작용이라고도 하는데 광물이 변하거나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성암의 종류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변성암은 원래 암석의 종류와 암석이 받은 변성작용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암석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암이나 석회암이나 화강암이나 이암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암석이 사암인 게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규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암석인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대리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규암과 대리암은 높은 열을 받아서 변성된 암석으로 큰 압력이 생각보다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리가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압력이 작용해야지만 염리가 관찰이 되는데 이 압력이 생각보다 잘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석회암 같은 경우는 대리암으로 변했습니다. 석회암의 주요 성분이 뭐였냐면은 탄산칼슘이었습니다. 이 탄산칼슘이 그대로 대리암에 들어있기 때문에 묽은 연산에 반응하면은 거품이 나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요,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편마암이 됩니다. 정확히는 화강 편마암이라는 걸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이암 같은 경우는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우선 편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편암에서 열과 압력을 또 받게 되면은 편마암으로 변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변해서 변성암이 되는 경우 말고도 이렇게 변성암에서 변성암으로 또 변할 수도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마암이나 편암에서는 암석이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염리가 잘 관찰이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편마암 지역은 경북 대신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줄무늬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강원도 정선군에 가면은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 채석장에서는 대리암을 주로 얻게 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명은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광물과 암석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각을 이루는 광물과 암석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였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주먹도끼 같은 도구를 만들기도 했고 광석에서 굴이나 철을 뽑아내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 다양한 광물과 암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쓰이지 못했지만 19세기에 전기를 이용한 재련 기술이 등장하면서 비행기나 음료캔 등에 사용이 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희토류 광물처럼 첨단 산업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광물이나 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토류 광물은요, 되게 희귀합니다. 특정 물질을 많이 포함한 광물로 수요에 비해서 지각이 적게 존재하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나 전기차, 태양 전지판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그나마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동기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석과 광물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암석과 광물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암석은 조각상이나 건축물 등의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형 같은 경우는 시멘트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건물의 외벽, 축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맷돌이나 도라르방에 사용되고 있고 편마암 같은 경우는 장식용 정원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암 같은 경우는 조각상이나 오래된 구조물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물은요, 기계나 장비, 장식품, 생활용품 등의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 같은 경우는요, 규소 성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규소 성분을 유리 제품이나 반도체의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황동석 같은 경우는 구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구리가 보통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선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니켈, 흑연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나 배터리, 태양전지 등의 첨단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석이나 광물은 정말 무한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광물과 암석은 만들어지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암석과 광물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절약하고 재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해서 낭비를 줄여야 되겠고 가공해서 다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다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대체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암석과 간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이 끝난 지역은 복원을 해야 되겠죠. 이 복원을 해서 생태계가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풍화는 암석이 오랫동안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셔지거나 성분이 변하여 분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풍화는 지표의 암석이 오랫동안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셔지거나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손잡이가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풍화 작용에 의한 것이죠. 풍화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주로 물이나 공기, 생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화는 크게 잘게 부수는 작용과 성분을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잘게 부수는 작용으로 이렇게 암석이 다양한 방법으로 부셔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성분을 변화시키는 작용으로 이렇게 암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부수는 작용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기계적 풍화라고 할 것이고요, 성분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보고 우리는 화학적 풍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화작용은요,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풍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화작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물이 어는 작용입니다. 암석층에 물이 스며들면서 얼면은 암석이 부셔집니다. 물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의 암석을 옆쪽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물이 얼음으로 잘 되는 곳이 바로 남극입니다. 이렇게 큰 조각으로 부셔지는 예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의 뿌리 작용은요, 암석의 틈에 식물 뿌리를 내리면은 암석의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부셔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암석의 틈에 그 뿌리가 들어가고 이 뿌리가 생장을 하게 되면서 그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부셔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을 틈을 파고든 식물의 뿌리가 점점 크게 자라면서 암석을 부순다라는 사실 꼭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변화에 의한 작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하 깊숙한 곳에서 암석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기존에 누르고 있었던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석의 겉부분이 얇게 벗겨지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지표에 드러난 압력이 약해져서 부피가 커지고 틈이 생긴다라는 거고, 물과 공기가 스며들게 되면서 암석의 겉부분이 얇게 벗겨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박리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수의 용해작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던 물이 석회암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석회동굴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석회암 지대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는 거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보면은 석회동굴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기에 의한 화학작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의 일부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붉게 변하면서 암석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철과 같은 성분이 닿으면서 이렇게 산화 처리되면서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끼의 작용도 살펴볼 텐데요. 암석의 표면에 자라는 이끼가 배출하는 물질이요,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끼에는요, 유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기산이 암석을 녹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암석을 조금씩 녹이면서 암석을 부수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물이 여는 작용, 압력의 변화, 식물의 뿌리 작용 같은 경우는 기계적 풍화입니다. 암석의 성분은 그대로이고 암석이 잘게 부셔지는 풍화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하수의 용해작용, 산소의 작용, 이끼의 작용 같은 경우는 화학적 풍화입니다. 암석의 성분이 변하면서 녹거나 약해지는 풍화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양은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잘게 부셔지고 성분이 변해서 산물을 자랄 수 있게 된 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석은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더욱 잘게 부셔집니다. 자갈이나 모래로 부셔지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언젠간 더 잘게 부셔져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흙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토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양의 생성 과정과 그 단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암석이 부셔지게 되면은 자갈이나 모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더 잘게 부셔지게 되면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양이 만들어진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물에 녹은 물질이나 진흙이 아래쪽으로 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양이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층을 보고 우리는 표토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식물이 많고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심토층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은 물질이나 진흙이 아래로 쌓이게 되면서 토양이 두꺼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모재층입니다. 풍화로 만들어진 돌조각과 모래가 있는 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기반암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양은 결국에는 암석이 풍화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토양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구별이 뚜렷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의 구조와 생성 순서를 확인해 볼 텐데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은 유기층인데요. 이거는 토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제 토양은 표터층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생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을 보고 우리는 표터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토층인데요. 점토가 많습니다. 진흙이라든지 물에 녹은 물질들이 여기에 쌓여서 새로운 층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모재층 같은 경우는 모래나 자갈이 많은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더 부셔지면서 토양이 되어가고 있는 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풍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암서층인 기반암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의 층상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래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아래층은 기반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재층, 그 다음에 심토층, 그 다음에 표터층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성 과정은 다릅니다. 맨 처음에 이제 부셔지기 전인 기반암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기반암이 어느 정도 부셔지면 모재층이 완성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터층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층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물에 녹은 물질이라든지 진흙 같은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심토층이 나중에 생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순서는 기반암, 모재층, 표토층, 심토층 순서로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의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토양은 기본적으로 동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해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동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두더지나 지금 쥐 같은 것도 잘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라든지 새들, 토끼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토양은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생물을 죽어서 토양의 영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러한 영양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언젠간 동물이나 식물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토양의 영양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토양은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기도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토양의 다양한 층을 이동하게 되면서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점은 토양은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양의 오염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도 잘하고 이렇게 오염된 곳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은 암석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화성암이 끊임없이 화성암일 수 없는 거고 퇴정암이 끊임없이 퇴정암일 수 없는 거고 변성암이 끊임없이 변성암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암석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암석의 순환 과정을 고민하기 위해선 태초마을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그마를 중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 알면 될 것 같은데 마그마가 식으면은 화성암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암이 잘게 부셔지면 퇴적물이 되는 것이고 이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은 퇴적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변성암이 되고 이 변성암이 다시 마그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암석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에는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의 원인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과 물의 상태 변화 및 흐름 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은 핵과멘트를 움직이게 하고 마그마를 만들면서 지각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이 고체 즉 기체로 형태를 바꾸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침식과 운반, 퇴적작용이 일어나면서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석의 순환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처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다른 암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와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은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이 녹으면 다시 마그마가 되겠죠.
마그마가 다시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고, 화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거치게 되면 퇴적물이 되는 것입니다.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 퇴적암이 되는 것이고요. 이 퇴적암이 변성 작용을 거치게 되면 변성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시 녹으면 마그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적암이 용융 과정을 거치면은 다 바로 마그마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변성암이 열과 압력 같은 변성 작용을 또 받게 되면은 변성암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변성암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거치게 되면은 퇴적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천재 교과서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태초마을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그렇죠. 마그마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마그마는 화산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녹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마그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그마는 지하의 마그마가 지표나 지하에서 식으면서 굳어지면은 화성암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성암은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거치게 되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결국에는 다져지고 굳어지게 되면서 퇴적암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적암이나 화성암 같은 것들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변성암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변성암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마그마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 암석의 순환은 짧은 시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십 년에서 수억 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태초마을 어디였습니까? 마그마였습니다. 마그마가 식으면은 화성암이 된다. 화성암이 잘게 부셔졌다. 퇴적물이 된다.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졌다. 퇴적암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은 변성암이 된다. 변성암이 다시 용융 과정처럼 녹게 되면은 마그마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륙 이동설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핫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누구냐면은 알프레도 로타워 베게너라는 과학자입니다. 1880년도 11월 1일에 태어나셨다가 1930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50세 정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질학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질학 발전에 아주 큰 공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베게너는 현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근거로 대륙이 이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베게너도 우연히 지도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옆에 있는 지도를 한번 확대를 해볼 텐데요. 이 지도를 자세히 보았을 때 어떤 점을 좀 느낄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아프리카의 서해안선과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이 이렇게 달라붙을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베게너는 세계 지도를 살펴보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의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점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발견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정반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파악을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결국에는 베게너는 이러한 관찰력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지구의 모든 대륙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 판게아라는 것을 이루었고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륙이 서서히 갈라지고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가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거대한 대륙을 판게아라고 한다는 것이죠. 3억 3,500만 년 또는 1억 7,500만 년 전에는 대륙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땅을 판게아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판게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고요. 대륙은 끊임없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대륙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현재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대서양의 넓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서쪽이기 때문에 큰 바다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바다다 해서 대서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서양은 처음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조금씩 대륙이 갈라지게 되면서 대서양이 조금씩 넓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판게아일 때 대서양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서양이 생기고 점차 넓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판게아를 모든 땅이라고 합니다. 초대륙이라고 하고 있고요. 판게아를 제외한 나머지 바다를 보고 우리는 판탈라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바다이고 초대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판이라는 게 모든이고요. 게아가 대지를 뜻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라사가 바다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게아랑 판탈라사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발견을 한 베게너는요, 당시 과학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후 연구를 결국 가게 되고요. 1930년도에 그린란드 탐험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는 아주 비운의 과학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선은 그 당시에 왜 배척이 되었냐면은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을 할 수가 없었고, 물리적인 모술이라든지 대항가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교설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하고 있었고, 학문적 권위마저도 부족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상학자이지 원래는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질학자들이 이제 약간의 의심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인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를 발견하지 못해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배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베게너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륙 이동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륙 이동의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꼭 하나 약속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대륙이 하나로 붙어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게너의 생각을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면서 증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해안선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땅이 붙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 대서양이라면은 이걸 한 1억 5천만 년 전으로 돌리면 이렇게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두 대륙이 벌어지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서양 사이를 끼고 이렇게 두 대륙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가지의 5대륙 같은 경우는 남극을 중심으로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올려놓은 이쪽이 바로 남극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극정을 중심으로 빙하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대륙이 옛날에는 하나의 땅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현재는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들이 같은 시기에 빙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이 5가지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가지 대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곤드와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게아는 거기에다 이제 유라시아판 같은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판게아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5대륙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곤드와나라고 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맥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의 산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라든지 지질학적 사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상단부까지 이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산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석의 분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 흩어져 있는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메소사우루스라고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걸 보고 글로소프테리스라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메소사우루스는 파충류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대륙들은 다 떨어져 있는데 바다를 헤엄쳐서 갈 수 없는 식물과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땅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화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소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의 하단부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단부가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한 것은 키노그나크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화석대가 또 발견이 되었었고요. 리스트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인도, 남극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고,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세아니아를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대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베게너는 대륙 이동의 증거를 근거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합니다. 해안선이 일치하고 빙하의 이동 흔적이 발견되었고 산맥의 분포가 일치하고 있고 그리고 화석대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대륙 이동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의의와 한계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모인 거대한 대륙을 보고 우리는 판게아라고 합니다. 이 판게아가 옛날에는 구성되어 있었고 이것들이 뜯어지게 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동하다가 현재의 대륙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판게아의 대륙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현재의 대륙 분포를 하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베게너는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멘틀의 대류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베게너는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지만 훗날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훗날 재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멘틀의 대류를 다른 과학자들이 발견하면서 이제 알아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멘틀의 대류가 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냐면은 지구 내부는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 멘틀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이 대류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지각하고 멘틀의 상단부를 포함한 걸 보고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데 이 판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륙을 이동시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요 당시에 다른 학설보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지리학적인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안선이 일치한다든지 빙하가 분포하는 흔적을 확인한다든지 산맥의 이런 지질학적인 특징이 비슷하다든지 그리고 화석대가 비슷한 이런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이론이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퍼즐처럼 잘 맞는 해안선 일치에 관련된 정보를 가장 잘 설명을 했고요. 같은 화석이 여러 대륙에 분포하고 있는 이유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산맥과 암석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설명했고 그리고 다른 학설보다 약간 설명력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이렇게 베게너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관측 사실이 발견되면서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결국에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설과 해저학장설로 인해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더 많이 겹쳐지게 되어서 과학적 합의에 의해서 결국에는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게너는요 그린란드로 이제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이 탐험을 떠났을 때 그 베게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찾으러 간 건 아니었고요. 기상 관측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추위와 이제 그런 과로가 원인으로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베게너의 시신이 1년 뒤에 발견이 됐다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추가적인 증거를 밝혀냄으로써 베게너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런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노력도 지금은 빛을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훗날 재평가를 받으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판은 지구 겉부분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조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단단한 암석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보다는 더 두껍겠죠. 그래서 평균 두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km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보고 우리는 대륙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런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라앉고 있나요? 해양판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양판이 가라앉는 것으로 보아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겉부분인 판은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남극 쪽에 있었던 이 인도가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현재의 대륙의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이 인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 근처에서도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떤 곳에서는 지금 엇갈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판 구조론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대륙이동설이 나오게 되었고 멘틀 대류설과 해저 확장설에 의해서 멘틀의 대류가 이런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요즘 기술까지 다 접목이 되고 과학자들의 합의에 걸쳐서 지금의 현재의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은 멘틀 대류설과 해적 확장설을 거쳐서 판 구조론으로 발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판 구조론은 여러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이런 지각 변동에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은 지진과 화산이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멘틀은 지구 내부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은요,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오랫동안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끊어져 버리거든요. 결국 부러지게 되면서 어긋나게 되고 그때 발생한 진동에 의해서 여러 방향으로 전파되고 지표가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진짜 지진이 이제 시작되는 이 파형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진앙은요, 지진이 일어나다가 보면 우리가 놀라겠죠. 아! 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이 진앙은 진원 바로 위에 있는 지표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튀르키예나 필리핀 같은 경우도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화산 활동 같은 경우는 높은 열로 인해서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형성된 마그마는요, 지각의 틈을 따라 이동하다가 지표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는 화산 분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용암이라든지 화산기체라든지 크고 작은 고체 물질이 분출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화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이런 용암 분수도 화산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저희 제자가 찍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암 분출을 하루에 끝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월 22일 날에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었지만 8월 26일 날 이제 비행기 내에서 촬영을 했을 때에도 용암 분수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와이라든지 과테말라, 그리고 제가 대서양 아래는 해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해령에서 화산래가 터지면 이런 식으로도 멋진 장관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숨에는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진하고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좀 미리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화산대는요,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고 우리는 화산대라고 합니다. 지진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보고 우리는 지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은요, 판의 경계에서 자주 발생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하고 화산이 자주 이어지는 것과 판의 경계랑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는 좁은 띠 모양으로 서로 비슷하게 분포한다라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위치는요, 판 경계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판의 분포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판은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의해서 부딪히거나 벌어지거나 엇갈리게 되면서 끊어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판의 경계에서는요, 판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라지거나 어긋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발산형 경계, 같이 부딪히는 경우를 수렴형 경계, 어긋나는 것을 보존형 경계라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앙해령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발산형 경계, 히말라야 산맥이나 일본 해구 같은 경우에서는 수렴형 경계,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는 보존형 경계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수렴형 경계, 발생형 경계, 보존형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진대와 화산대의 대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너무나도 유명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로도 불리고 있는데 태평양 주변의 대륙의 가장자리의 섬을 따라서 고리 모양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 밖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불의 고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Ring of Fire,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고 있고 전 세계 화산과 지진 활동의 약 70%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9.0 이상의 지진이 여기서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도 여기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프스와 히말라야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판과 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그 화산대와 지진대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대서양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중앙해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에 의해서 이렇게 땅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는 결국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일본보다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이 정말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보시는 것과 같이 4개의 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북미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이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점에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그 지진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지는 정말 많이 이렇게 경계면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판 경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진이 발생하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판의 경계에서 벗어난 위치, 즉 판의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산과 지진 활동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그 경주에서 지진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고, 이렇게 학교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도 관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와 포항 지진이 정말 대표적인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포항 지진 같은 경우는 학교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서 수능을 치를 장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런 지진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지진 조회 사이트는 여기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0년 정도 이상의 지진과 화산의 빅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접속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